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기대 박성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대칭키 암호 또 공개키 암호에서 많이 사용되는 수학적인 개념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암호 수학을 2시간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첫 시간으로 베타적 논리합 연산, 유클리드 알고리즘, 확장 유클리드 알고리즘까지 포함했어요. 그리고 모듈러 연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베타적 논리합 연산은 뭐 상당히 간단합니다. 일단 간단한 베타적 논리합 연산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알고리즘이 유클리드 알고리즘인데요. 유클리드 호재법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최대 공약수에 대해서 먼저 좀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요. 여러분 이미 잘 알겠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공부를 하시고 사실은 암호에서는 이 유클리드 알고리즘보다 확장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많이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확장 유클리드 알고리즘까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호 연산에서 특히 공개키 암호 연산에서 많이 사용되는 연산이 모듈러 연산인데 모듈러 연산 나머지를 구하는 모듈러 연산인데 모듈러 연산의 개념 그 다음 모듈러 연산에서 모듈러 연산의 성질 특히 이렇게 분배 법칙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모듈러 연산 중에 곱셈에 대한 여군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공개키 암호 또 대칭키 암호에서 많이 응용이 됩니다. 그래서 곱셈 여군을 어떻게 구하는지 사실은 확장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써서 구하게 되는데 모듈러 연산의 곱셈 여군을 같이 한번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베타적 논리합 연산은 비트 값에 대한 연산인데요. 비트 값의 연산인데 아마 여러분들 이미 잘 알 겁니다. 비트 값이라는 게 0과 1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값이잖아요. 비트 값 0과 1인데 그래서 그 비트 값을 베타적 논리합 연산을 하면 같은 값을 논리합 연산을 했을 때 비트 값 같은 것을 그때는 그 결과가 0이 되고요. 0과 0을 논리합 연산을 했을 때도 0이 되고 1과 1을 논리합 연산을 했을 때도 0이 되고 그리고 서로 다른 값 0과 1 또는 1과 0은 값이 이렇게 1이 되는 그런 연산을 어, 비트 값에 대한 논리합 연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exclusive OR인데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 표시할 때 XOR 또는 더하기에다가 밖에 이렇게 원을 이렇게 씌운 이런 기호를 써서 베타적 논리합 연산을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비트 단위의 연산인데 여러 개의 비트 열, 이진수값, 비트 여러 개로 구성되는 이진수 값을 연산할 때는 자리 올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트열의 연산할 때 각 비트의 논리합 연산을 한 그 결과가 비트 열에도 그대로 이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연산이 상당히 이렇게 간단한 연산입니다. 간단한 연산이라는 거는 계산하는데 뭐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성질을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이 저기 논리합 베타적 논리합 연산이 첫 번째 연산은 결합 법칙인데 결합 법칙. 3개 이상의 어떤 비트열 값이 있을 때 x, y, z 이렇게 값이 있을 때 어느 것을 먼저 이렇게 연산을 하는가 하는 것은 그 결과가 이렇게 동일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x, y, z이 있을 때 y와 z에 대한 베타적 논리합 연산을 먼저 하고 그 다음 x를 했을 때 그 결과하고 x와 y에 대한 베타적 논리합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z에 대해서 했을 때 그 결과는 항상 이렇게 같아진다.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어도 그 결과는 같다. 이런 법칙을 결합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결합 법칙이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이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조금 이따 좀 더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물론
두 개의 값에 대해서 순서 바꾸는 거 결합 법칙하고도 비슷하게 순서를 바꿔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결과가 같다는 거죠. x와 y에 대해서 x와 베타적 논리합 연산을 하는 거하고 y와 x에 대해서 베타적 논리합 연산을 하는 것하고 그 결과는 같다. 이게 교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환 법칙이다. 아마 여러분들 익숙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값 x에 대해서 x와 연산을 했을 때 그 결과가 x 그 자체가 되는 이런 값을 x에 대한 이런 값을 베타적 논리합의 항등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항등원은 0입니다. 0. 0과 0에 대해서 베타적 논리합 연산을 해도 0과 0 0과 0에서 결과가 0이고 비트 값이랑 1을 가질 수 또 0 외에 1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0을 해도 이게 결과가 1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 이게 만약 x라고 하면요. x 값에 대해서 0이 되든 1이 되든 어떤 연산을 했을 때 그 결과가 x 그 자체가 되는 이런 값을 이제 항등원이다 이렇게 하는데 베타적 논리합 연산의 항등원은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값 x에 대해서 베타적 논리합 연산을 했을 때 그 결과가 항등원 0이 되는 이런 값을 x에 대한 역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역원 영어로는 인버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버스다 이러는데 이 베타적 논리합 연산에서 중요한 성질이 어떤 값 x의 요건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에 대해서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논리합 연산을 했을 때 그 결과가 0이 되려면 뭘 하면 되냐면은 그 자기 자신이죠. 0을 하면 되고요. 1에 대해서 베타적 논리합 연산을 했을 때 값이 항등원 0이 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 1. 이게 비트 열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자리 올림이 없기 때문에 비트 단위로 연산하는 것이 비트 열에 대해서 연산하는 것하고 같아지기 때문에 비트 열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트 열 값 x가 있으면은 x 그 자체를 자기 자신을 x와 연산, 베타적 논리합 연산을 하면은 그 결과가 0이 되는, 그러니까 여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호 연산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나중에 조금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타적 논리합 연산, 이 간단한 연산을 어떻게 이렇게 암호에 특히 대칭기 암호에 이렇게 많이 쓰이게 되는데 암호에 이렇게 적용하는가를 보면요. 암호라는 게 여러분들 뭐 이미 개념은 좀 아시겠지만은 어떤 평문, 현대 암호는 이 평문 값이라는 게 전부 다 비트열입니다. 비트. 왜냐하면 컴퓨터에서 어떤 정보가 다 비트 단위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어떤 암호화하는 그런 대상 그 자체가 뭐 64비트, 128비트 이런 비트열입니다. 비트열. 그런 평문 D 이런 비트열이 있을 때, 이 D가 있을 때 암호화를 한다 이런 이야기는 가장 단순하게 보면은 이 평문에 대해서 어떤 키 값을 뭔가 적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해석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그러니까 추론하기 어려운 이런 값으로 바꾼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키 값이 보통 보면 그 키 값은 평문의 비트 길이하고 키 값의 비트 길이는 뭐 같진 않지만 유사하게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DES하고 우리가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중에 가장 유명한 게 DES와 AES인데요.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런 어떤 키 값이 있을 때 이 키를 가지고 이 평문 D의 내용을 이렇게 바꾸는 것을 암호용어로 치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치환. 영어로는 substitution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substitution. 그래서 이 치환하는 그런 작업이 암호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암호의 가장 기본인데 그때 이 바꿀 때 키와 평문을 논리합 연산으로 해서 그 결과를 암호문으로 바꾸는 그런 연산이 가장 대칭기 암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연산이다 그런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봅시다. 그래서 평문 D가 있고
키 K가 있을 때 암호문 C는 어떻게 구하는가? 이 평문 D와 암호문 키 K를 X와 연산해서 논리합 연산을 해서 그 결과를 암호문 C로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이건 뭐 가장 단순한 개념입니다. 사실 실제로 이렇게 하지 않고 X와 연산, 논리합 연산, 베타적 논리합 연산을 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또 과정을 거쳐서 막 이렇게 그 결과를 섞어주는 그런 이제 연산을 하게 되지만 어쨌든 가장 기본은 평문 D의 비트열과 암호 키 비트열을 논리합 연산을 해서 그 결과를 이제 C로 이렇게 바꿔준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평문이고 이게 키일 때 그 결과 X와 연산한 그 결과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암호문이 된다는 거죠. 암호문. 이게 이제 암호문을 만든다는 거죠. 기본 개념입니다. 기본 개념.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암호문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기본 개념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암호화를 한다는 거는 키를 아는 사람들은 그 암호문으로부터 원래 평문을 갖다 쉽게 이렇게 복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쉽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복화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 기능을 이 베타적 논리합 연산이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베타적 논리합 연산을 암호에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 어, 이 암호 문제 C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키는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암호를 서로 주고받는 사람들은 키를 갖다 알고 있다 이런 걸 전제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키 값을 내가 수신한 암호문에 대해서 X와 연산을 이렇게 적용했을 때 이 결과가 뭐가 되냐면 이게 평문 D가 된다 그런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C와 K를 X와 연산을 했는데 C가 뭐였냐면 C가 우리가 앞에서 보면 C를 어떻게 만드는가? 평문에다가 키를 X와 연산해서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C가 D와 K를 X와 연산한 요 값, 요게 C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K 값을 여기에다가 X와 연산, 베타적 논리합 연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 이 법칙, 이 결합 법칙, 이 결합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거죠. K와 K를 먼저 X와 연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K와 K가 뭐냐면 K에 대한 요건이 K 그 자체라고요. 그래서 K와 K를 X와 연산하면 제로 0이 되는 거고요. 0은 뭐였냐면 항등원이라. 그래서 0을 D에 대해서 X와 연산하면 그 결과가 D가 되는 거죠. 왜냐? 0이 항등원이에요. 그래서 D값. C와 K를 X와 연산했을 때 평문 D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냥. 여기서 앞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C 암호문이 이렇게 되고 K가 이렇게 될 때 연산을 해보면은 D 그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한번 따라서 엑소와 연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그죠? 1, 0, 0, 1, 1, 1, 1, 1과 1, 1, 0, 1, 0, 0, 1, 1에 엑소 연산을 하면은 논리합 연산을 하면은 같은 값, 당연히 같은 값 1과 1은 0이고요. 0과 1은 1이고 0과 0도 0이고 1과 1, 0 1, 0, 1 1, 0, 1 1, 1, 0, 1, 1, 0 이 값이 뭐냐면 이 값 D 이 D값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엑소 연산, 베타적 논리합 연산을 했을 때 원래 평문에 대해서 키 값을 가지고 베타적 논리합 연산을 했을 때 그 결과를 다른 값으로 바꾸지만 바꾼 암호문으로부터 평문을 키 값을 알면 그대로 쉽게 복화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제 성질을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엑소와 연산, 베타적 논리합 연산을
암호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DS하고 AS를 공부할 때 실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시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공부를 해볼 텐데, 유클리드 알고리즘이라는 게 정수 두 개가 있을 때 그 정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이제 그런 문제인데, 그럼 이제 최대 공약수에 대해 개념부터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정수 두 개가 있습니다. 정수 여기서 A를 B로 나눌 거기 때문에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수보다 이게 이제 나누어지는 수 B가 나누는 수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나누는 수 영어로는 디바이즈라고 이렇게 합니다. 디바이즈 나누는 수가 B이고 나누어지는 수 영어로는 디비덴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디비덴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누어지는 수가 A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유클리드 알고리즘에서도 이제 가정을 할 게 뭐냐면은 나누는 수가 나누어지는 수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B가 나누어지는 수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걸 가정을 할 때 이게 이제 유클리드 알고리즘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단순화를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유클리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걸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때 그러면은 이 나누어지는 수 A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나누는 수 B에다가 어떤 Q, 코어션트 Q 몫을 곱했을 때 나머지 R이 나온다. 그래서 나누는 수 B와 Q를 곱해서 거기다 나머지를 더하면 그 값이 A가 되는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건 뭐 나눗셈을 갖다 이렇게 나눗셈의 개념을 아는 사람은 뭐 그대로 다 이렇게 이해를 할 거라고 봅니다. 오케이. 이때 이제 이 나누어지는 수 A 우리말로 피제수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나누어지는 수죠. 디비덴드. 그 다음에 B는 디바이스인데 우리말로 제수라고도 이야기하고 약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약수는 보통 우리가 이제 나머지가 0일 때 이제 약수로 이렇게 씁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뭐 이렇게 나누는 수, 나누어지는 수 이렇게 용어를 쓰겠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이때 나머지 자체 A를 B로 나누면은 A가 Q 곱하기 B 플러스 R 이렇게 되는데 이때 나머지가 0인 경우 이런 경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누어지는 수 A가 나누어지는 수 B로 나누는 수 A가 나누어지는 수 B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나머지가 0일 때. 그리고 표현은 B가 A를 나눈다. B가 A를 나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B가 A를 나눈다. 우리는 이 개념 잘 알고 있죠, 그죠?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 차원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공약수 이러면은 공약수 common division인데요. common divisor 나누는 수 common divisor인데 어떤 정수 A와 B가 있을 때 이 두 개의 정수 모두를 나누는 그런 수, 나누는 수라는 게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는 수. 그런 수라도 우리는 약수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약수. 그런 디바이스를 공약수다. A와 B의 공약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A와 B의 공약수. 그래서 140에 대한 공약수를 계산해 보면은 약수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쭉 되고요. 12에 대한 약수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 두 개의 12와 140의 공약수는 1, 2, 4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 2, 4. 1, 2, 4는 140도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을 만들고
12도 나누어서 나머지를 0을 만든다. 이런 의미의 공약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싶은 건데요. 최대 공약수. 이때 최대 공약수는 뭐냐면 이 중에 약수 중에 가장 큰, 공약수 중에 가장 큰 그런 공약수를 최대 공약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Greatest Common Divisor, GCD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Greatest Common Divisor. 영어로는 이렇게 GCD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A와 B의 GCD를 A와 B의 최대 공약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GCD 140과 12는 4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4가 제일 크니까 그죠? 4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공약수가 암호에서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그 중에서 암호에서 최대 공약수가 어떤 경우가 암호에서 이렇게 더 이렇게 중요하게 사용이 되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자, 어떤 경우가 어디 갔죠? 이런 경우인데 먼저 좀 설명하는데 최대 공약수가 A와 B의 최대 공약수 1이 되는 두 정수가 있을 때 최대 공약수 두 정수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그런 수가 1일 때 1일 때 그럴 때 A와 B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A와 B는 서로 소외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서로 소외 관계가 있다. 이런 경우에 A와 B를 이제 사실 암호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이따 먼저 좀 다른 개념을 좀 설명을 하고 일단 유클리드 알고리즘 먼저 설명을 하고 또 나중에 다시 한번 서로 소외 관계가 있는 그런 정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구할 건가 이런 건데요. 어떤 큰 수 두 개가 있을 때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구할 건가? 이거는 이런 기본적인 성질 두 가지를 이제 이용해서 사실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알고리즘을 개발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유클리드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유클리드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성질이 뭐냐? A를 어떤 정수 A가 있으면 A는 A로 나누어지죠. 그럼 그건 당연히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140을 140으로 나누면 나머지 몫이 1이고 나머지가 0이 되는 거잖아요. 4를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 몫이 1이 되고 코시언트가 1이 되고 나머지 0이 되는 거니까 어떤 수 A가 있으면 A는 당연히 A 그 자신으로 나누죠. 그러니까 A는 A의 약수죠. 그리고 0은 뭐냐면 0 정의 자체에서 모든 수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은 A에 의해서도 당연히 나누어지는 거죠. A에 의해서. 이 값이 A가 되는 거죠. 0을 A로 나누면 A죠. 0은 모든 수에서 나누어지니까 A를 A로 나누면은 이거는 몫이 1이고 나머지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질에 의해서 A와 어떤 수 A와 0의 최대 공약수는 A가 된다. 이건 뭐 기본 성질입니다.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실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A와 B가 있을 때 A와 B가 있으면은 A는 당연히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러니까 B를 가지고 A로 나누는 이런 이제 경우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 A를 B로 나누면은 A는 앞에서 우리가 표시했죠, 그죠? 앞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고 코에피션트가 Q고 나머지는 R 이렇게 나머지는 R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이렇게 표현이 될 때 이게 뭐냐면 A가 그리고 A가 B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럴 때 common divisor GCD AB A와 B의 최대 공약수 GCD Greatest Common Divisor A와 B는 뭐하고 같으냐면은 나누는 수 B 그 다음에 나머지 R 나누는 수 B와 나머지 R의 최대 공약수하고 같아진다 이게 같아진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거는 다시 뭐냐면 GCD B와 R이 있으면은 이거는 또 뭐하고 같았냐면 B를 R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R1이라고 보면은 B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죠? B는 이거는 뭐가 표현돼? B는 어떤 R로 나누는 거니까 R 곱하기 Q1 더하기 R1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하고 같아지냐면은 이거는 GCD에 뭐하고 같았냐면은 나머지 R에다가 R1하고 같아진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반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common divisor greatest common divisor에 R의 어떤 n이 더 이상 나머지가 이렇게 0이 되면 나머지가 0이 되면 이거하고 같아진다 이러냐. 왜냐? 이게 Rn이 되는 거니까, 그죠? Rn과 0의 최대 공약수는 Rn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 값은 이거랑 같아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단순화를 시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중요한 이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두 가지 개념이 유클리드 알고리즘의 기본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 성질, 앞에서 말했던 이 성질, 요거는 뭐 여러분들 아마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그죠? 요거는 금방 이해가 되는데 이 두 번째 성질, 이거는 왜 그렇게 되지?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증명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GCD AB가 뭐하고 같아지냐? 이거는 GCD AB는 그때 A가 Q 곱하기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가 되고 Q 곱하기 B 플러스 R 이럴 때 이 GCD A와 B의 최대 공약수는 GCD B와 나누는 수 B와 나머지의 최대 공약수하고 같아진다. 이걸 이제 증명을 하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 GCD AB를 말이죠. AB를 구하는 게 이걸 계속 반복해 가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GCD RN의 0 이렇게 해서 RN을 이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해진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가정을 A와 B의 최대 공약수는 G라고 하고요. G라고 하고 P와 R의 최대 공약수는 E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확인해야 되냐면은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G하고 E가 같아진다. 이렇게 이제 확인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자, 먼저 G가 A와 B의 최대 공약수니까요. A와 B의 최대 공약수니까 A가 B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한번 봅시다. A에다가 Q 곱하기 B를 빼면은 자, G가 A와 B의 최대 공약수다. A와 B를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봅시다. 그러면은 이 식은 뭐하고 같아지냐면은 A가 G에 의해서 나눠지니까 A는 당연히 어떤 정수 K1 곱하기 G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나머지 0이 될 테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B도 G에 의해서 나눠지죠. 그래서 B는 K2 곱하기 G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B는 Q 곱하기 B는 Q 곱하기 K2 곱하기 G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 그죠? G 곱하기 K1 마이너스 Q 곱하기 K2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뭐냐? 이거는 G에 의해서 나누어지죠. G에 의해서 나누면 몫이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0이 되니까. 그러면은 A 마이너스 Q 곱하기 B가 A 곱하기 Q 마이너스 B가 G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G는 A 마이너스 Q 곱하기 B를 나눈다.
G는 A 곱하기 A 마이너스 Q 곱하기 B를 나눌 수 있고요. 그럴 때 A 마이너스 Q 곱하기 B 이게 뭐냐면 이게 A 마이너스 Q 곱하기 B는 이게 뭐냐면 이게 R이라고 R. 그러면 뭐냐? G가 R을 나눌 수 있는 거죠. G가 R을 나눌 수 있다. G는 R의 약수지. G는 R의 약수. 근데 우리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러니까 G가 그러니까 R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G는 뭐냐면은 A와 B의 최대 공약수는 G는 B도 나눌 수 있고 G는 R도 나눌 수 있는 거죠. 이 식에 의해서, 그죠? 이 식에 의해서. 그러면은 G는 뭐냐면 G는 B와 R의 공약수라고. G는 B와 R의 공약수라고. 이게 G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G를 이 B와 R의 최대 공약수가 뭐냐면 이게 2라고요. 최대 공약수 2지. 그리고 G는 공약수고 B와 R의 공약수. 그러니까 G는 당연히 2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왜냐? 2가 B와 R의 최대 공약수고 G는 B와 R의 공약수거든요. 공약수니까 최대 공약수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성질이 만족한다는 거예요. G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왜냐? G는 B와 R의 공약수고 E는 B와 R의 최대 공약수니까. 오케이.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봅시다. A는 Q 곱하기 B 플러스 R이잖아요. A는 Q 곱하기 B 플러스 R이죠. 근데 E가 뭐냐면 B와 R의 최대 공약수잖아요. B와 R을 나누는 거죠. 자 봅시다. 그러면은 B는 어떤 수 K3 곱하기 2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왜냐? E가 B의 약수니까. 그리고 R도 K 어떤 수 K4 곱하기 2로 표현이 되겠죠. 왜냐? E가 R의 약수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 2로 나누어진다 이런 의미죠. 왜냐하면 2로 나눴을 때 몫이 이렇게 되니까 그죠? 몫이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E가 뭐냐면 E가 이게 지금 A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에 의해서 나누어지니까 E가 A를 나눌 수 있는 거죠. E가 A를 나눌 수 있는 거죠. 이 값이 A니까 그죠? 결과적으로 A니까 E가 A를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E는 그래서 E가 A도 나누고 E가 B도 나누는 거죠. 왜냐하면 E가 B와 R의 최대 공약수니까. 그러면은 E는 뭐냐면 E는 공약수라고. 뭐에 대한 공약수냐? A와 B의 공약수가 되는 거죠. 근데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뭐냐면 최대 공약수 G잖아요. 그러니까 E는 G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 1, 관계 2. 이 두 가지가 다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G가 E보다 작거나 같고 E도 G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E와 G는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GCD-AB하고 GCD-BR 이거는 같아진다. 최대 공약수 두 개 같아진다. 이런 걸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유클리드 알고리즘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유클리드 알고리즘이 사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수 AB가 있을 때 AB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게 뭐냐면은 물론 여기는 A가 B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그걸 가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B를 그러니까 A를 B에 의해서 나누는 B가 A를 나누는 이런 걸 이제 가정했을 때 이게 그 최대 공약수를 만드는 그 과정이 이렇게 단순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하고 그랬을 때 R1을 A라고 하고 R2를 B라고 하고 그랬을 때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거죠. 그 다음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그러니까 GCD AB는 GCD BR하고 같아지는 거거든요. 이럴 때 GCD A와 B는 GCD B와 R과 같아진다. 앞에서 이제 증명을 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럴 때 다시 그러면은 B 그러니까 이 R2를 그 다음 라운드에서 이게 라운드 1이라고 보면은 라운드 2에서 나누어지는 수 R1으로 이렇게 바꾸고요. 나머지를 R2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 이렇게 해서 최대 공약수 B와 R을 구하면은 이거는 뭐하고 같아지냐면은 이렇게 했을 때 나머지를 이제 몫이 Q가 아니고 나머지가 R이 되면은 이거는 다시 뭐하고 같아지냐면은 GCD 이게 지금 나누는 수 R2잖아요. R2고 나머지가 R이니까 R2의 R과 이렇게 같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앞에 그 저기 성질 이해에 의해서 이런 과정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이 어떤 최대 공약 A와 B를 나누는 수, 최대 공약수는 뭐냐? A와 B를 나눠서 둘 다 나머지가 이렇게 0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는 이런 경우가 나온다는 거죠. 나머지가 0이 되는 경우가 반드시 나온다는 거죠. 왜냐?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그 최대 공약수는 A와 B를 둘 다 나누니까. 그랬을 때 다시 이 R2를 나누어지는 수 R1으로 만들고 나머지를 나누는 수 0으로 하면은 이 GCD R1 0과 같아지는 거고 이거는 성질 앞에 이 성질 1에 의해서 그죠? 요 성질 요거 1에 의해서 이거는 R1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N 라운드에 가서 결국은 GCD-AB는 그 과정을 쭉 겪다 보면은 마지막 라운드에 GCD-R1과 0의 최대 공약수가 같아지고 이거는 R1이 되나.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R1이 된다. 이런 이제 그 과정을 쭉 이렇게 정리한 게 이게 유클리드 알고리즘입니다. 유클리드 알고리즘. 그래서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이해를 하려면은 이 두 가지 성질만 1번과 2번을 이해를 하시면은 뭐 이해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요. 자,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자. 유클리드 알고리즘 적용해서 최대 공약수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데 두 정수 36과 10에 대해서 최대 공약수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R1을 36이라고 하고 R2는 10이라고 하면은 R2에 의해서 R1을 나누면은 몫이 3이 되고 나머지는 6이 되는 거죠. GCD 36에 10은 그래서 뭐하고 같아질 거냐? 그 다음에 GCD 10과 6 이거는 같다는 거죠. 앞에 성질 이해해서.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이 R2를 R1으로 하고 나누어 진호수로 만들고 나머지를 나누는 수로 이렇게 했을 때 GCD 이 10과 6은 그 다음에 뭐하고 같아지냐면은 이때는 몫이 2가 되는 거죠. 몫이 2가 되고 나머지가 4가 되는데 이거는 뭐하고 같아지는가? 이 나누는 수 6하고 몫 4 나누는 수 6 GCD 나누는 수 6과 나머지 4 이거랑 같아진다는 거죠. 같아진다. 앞에 성질 이해에 의해서 그죠? 여기서 다시 3라운드 1 2 3라운드를 가봅시다. 3라운드에서 다시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겠습니다. 2라운드에 나누는 수를 나누어지는 수로 바꾸고 R1으로 바꾸고 2라운드에 나머지를 나누는 수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몫이 1이 되고 나머지가 2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GCD에 4 GCD에 한번 최대 공약수 6과 4는 뭐하고 같아지는가? 최대 공약수 4와 2가
그 값이 같아진다 이런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다시 라운드 4에서 4라운드에서 나누는 수 4를 나누어지는 수로 바꾸고요. 나머지를 나누는 수로 바꾸면은 GCD 4의 2는 최대 공약수 뭐하고 같아지는가? 2와 0과 같아진다는 거지. 2와 0. 이게 뭐냐? 이게 5라운드에서 이게 뭐냐? 이게 성질 1에 의해서 이게 성질 1에 의해서 이게 2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쭉 거쳐보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말이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36과 10의 최대 공약수는 2가 된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앞에 이 성질 이 성질 1과 2가 사실 어떻게 보면 유클리드 알고리즘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 되셨죠? 그렇게 해서 최대 공약수, 큰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과정을 단순화시켜 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데 최대 공약수가 1인, 그래서 두 수가 서로 소의 관계가 있는 이런 관계에 있는 두 수가 암호에서 이제 상당히 이렇게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 설명드릴 나머지를 구하는 모듈로 연산과 결합이 돼 가지고 이제 많이 쓰이게 되는데 모듈 연산할 때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유클리드 알고리즘의 확장 유클리드 알고리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확장 유클리드 알고리즘. 이건 뭐 그 알고리즘이 동작하는 원리는 유클리드 알고리즘과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이제 유클리드 알고리즘은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여기서는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당연히 확장 유클리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도 구하고 그때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이 GCD-AB에 대한 최대 공약수 GCD-AB를 구할 뿐만 아니라 이런 관계, 이게 이제 A와 B보다 이렇게 큰 그런 관계가 있을 때, A와 B보다 큰 관계가 있을 때입니다. A와 B가 크다.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럴 때 S 곱하기 A에다가 T 곱하기 B를 더했을 때 그 결과가 최대 공약수가 되는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되는 S값과 T값도 같이 구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확장 유클리드 알고리즘입니다. 왜 이 값을 구하는가는 이제 그 모듈 암호 연산에서 그 곱셈 여근을 구하는 모듈러 연산에서 곱셈 여근을 모듈러 n 연산에서 곱셈 여근을 구하는 그 과정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 공약수 A와 B의 최대 공약수 GCD-AB와 S값과 T값을 같이 구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확장 유클리드 알고리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때 앞에 있는 이 과정은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그대로 이렇게 옮겨 놓은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과정은 S를 구하는 과정인데요. S의 초기값은 S1은 1이고 S2는 0이고 그럴 때 이 S값, 요 나머지는 어떻게 구하는가? 나머지는 S1에다가 여기에 코션트 몫이 나오겠죠. 그죠? S1 빼기 Q 곱하기 S2를 구해서 요 값이 뭐가 되는가 하면 S 값이 되고 T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T 값은 근데 초기 값이 바꿉니다. T1 값을 0으로 하고 T2 값을 1로 했을 때 요 T 값은 어떻게 구하는가? T1 빼기 Q 곱하기 T2 요 값이 이게 T 값이 되는 이런 과정인데 이제 라운드를 바꿀 때마다 1라운드, 2라운드 이렇게 라운드를 바꾸고 갈 때마다 앞에 있는 나누는 수 디바이즈를 그 다음 라운드에 나누어지는 수 디비덴드로 바꾸고요. 나머지를 나누는 수 디바이즈로 바꾸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는 수 S2를 나누어지는 수 S1으로 바꾸고 나머지 S를 나누는 수 S2로 바꾸고 그리고 S를 구하는 과정, R을 구하는 과정, T를 구하는 과정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뭐 어떻게 똑같으냐면 S1 빼기 Q 곱하기 S2 T1 빼기 Q 곱하기 S2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해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쭉 하다 보면은 라운드를 쭉 거쳐가지고 N 라운드에 가면은 최대 공약수 R1을 이제 구할 수 있겠죠, 그죠? GCD AB는 GCD R1 이렇게 해서 이게 R1을 구할 수 있을 때 그때 S1 값, 요 S1 값, 이 S1 값이 S가 되는 거고요. T1 값이 T가 된다. 이런 과정이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이제 최대 공약수 AB뿐만 아니라 S 값과 T 값도 같이 구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확장 유클리드 알고리즘, 확장 유클리드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미 뭐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리마인드 한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확장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써서 최대 공약수와 S 값과 T 값을 같이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아까 똑같이 36과 10에 대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데 자, 이럴 때 앞에 우리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과정, 이 과정은 앞에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라운드 1, 2, 3, 4, 5 이런 이제 5개 라운드를 거쳐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과정은 설명을 드렸고 그럴 때 S 값은 어떻게 되는가? S1이 초기 값이 1이고 S2가 0일 때 요 S 값, 요 S 값 첫 번째 라운드 S 값은 어떻게 구해졌냐면 S1 빼기 Q가 3이잖아요. S1은 여기서 1이고 1 빼기 Q 3 곱하기 S2 0. 이 값이 S값이 되잖아요. 이게 1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라운드 S값은 1입니다. 자, 두 번째 라운드 T값 봅시다. T도 마찬가지죠. 이 T값을 어떻게 구하는가? T1이 0입니다. 0 빼기 Q가 3이죠. 3 곱하기 T2 1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래서 T 값을 첫 번째 라운드의 T 값은 마이너스 3이 됐습니다. 자, 오케이. 이렇게 했을 때, 자, 두 번째 라운드를 갔을 때, 두 번째 라운드에 S1 나누어지는 수 S1은 첫 번째 라운드에 나누는 수 0입니다. 0. 그 다음에 나머지가 아까 1이었기 때문에 나누는 수 S2는 다시 1로 바뀌었고 T도 마찬가지죠. T도 지금 T2가 1이고 R이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죠? T1 값이 1이고 T2 값은 마이너스 3이고 똑같이 계산해 보면은 S1 빼기 Q 곱하기 S2를 하면은 이게 두 번째 라운드 S가 되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T1 1 빼기 T2 그러니까 Q가 지금 1이니까요. Q가 1이니까 1 곱하기 마이너스 3 하면은 1 빼기 마이너스 3이니까 4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과정 다음 라운드를 쭉 가다 보면은 이렇게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라운드 5에 가서 자, 여러분들 한번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반복해서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S1은 2가 되고 T1은 마이너스 7이 되는 그래서 S 값은 2, T 값은 마이너스 7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계산해 보겠습니다. 앞에 S와 T가 어떤 값이냐면은 S 곱하기 A 더하기 T 곱하기 B를 했을 때 이게 common divisor 최대 공약수가 된다는 이야기다. 최대 공약수 2가 되는지를 계산해 보면은 지금 S 값이 2고죠. 2 곱하기 A가 36이잖아요. 36 72죠. T가 마이너스 7이잖아요. B는 10이고 마이너스 7 곱하기 10 하면 70이죠. 그죠? 72 빼기 70 하면 이게 최대 공약수 2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T와 S를 같이 구할 수 있는 최대 공약수와 같이 구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확장 유클리드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확장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사실은 이제 암호 연산에서 많이 쓰는데, 암호 연산 중에 어디에서 많이 쓰는가? 이 나머지를 구하는 어떤 정수 n에 대한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이 모듈로 n 연산인데요. 모듈 n 연산 조금 이따 볼 거고요. 그리고 이 n, 모듈로 n과 서로 소의 관계가 있다는 것은 최대 공약수 1인 어떤 수 a에 대해서 모듈로 n 연산의 곱셈 여근을 구하는 그런 연산에 이제 유클리드 확장 알고리즘을 쓰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지 이해가 잘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응용에 사용된다 하는 것만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암호 연산에서 더 중요한 모듈로 연산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듈로 연산. 모듈로 n, 그 n은 물론 당연히 정수고요. 양의 정수입니다. 양의 정수 n, 모듈로 n 할 때 그 n은 양의 정수인데, 이 양의 정수 n에 대해서 나머지를 구하는 어떤 a에 대한 어떤 a 값의 나머지를 구하는, 그 나머지가 이제 r이 되겠죠, 그죠? a를 n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r이 되겠죠. 그런 연산을 모듈로 n 연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듈로 n 연산이다. 그때 사실은 a는 정수가 음의 정수라도 사실 상관없는데, 그 개념도 이제 조금 이따 한번 보기로 하고, 그럴 때 n으로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 양의 정수 n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0부터 n-1까지가 나머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n으로 나눴으니까. 그때 이 n으로 나누었을 때 모듈로 n 연산을 했을 때 그 결과 전체 값, 그게 0부터 n-1까지인데, 이런 값들을 하나의 집합으로 표현할 때 잉여루다, 모듈로 n 연산의 잉여루다, n에 대한 잉여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표현할 때는 zn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게 모듈로 n 연산을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나머지 값의 전체에 대한 집합을 zn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연히 뭐 0부터 n-1까지의 값이 이제 원소가 되겠죠, 그죠? 기본 정의고요. 근데 이제 이 모듈로 n 연산도 사실 중요한 그런 이제 법칙들을 지원하는데, 법칙이 성립이 되는데, 그 중에 암호 연산에서 많이 사용되는 법칙이 뭐냐? 분배 법칙입니다. 분배 법칙. 디스트리뷰션 룰인데요. 디스트리뷰션 룰인데, 덧셈에 대한 분배 법칙, 뺄셈에 대한 분배 법칙,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한 분배 법칙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수값입니다. 정수값 a와 b를 더해서 그 값에 대해서 모듈로 n 연산, 그 값에 대해서 나머지를 구하면은 그 결과는 뭐하고 같은가? a에 대해서 모듈로 n 연산해서 나머지를 구하고, 그 다음 b에 대해서 나머지를 구해서 모듈로 n 연산을 구해서 그걸 더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나머지를 구하는 값하고 같아진다, 이런 거고요. 이게 덧셈 분배 법칙입니다. 모듈로 n의 덧셈 분배 법칙이고, 뺄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뺄셈도 a에 대해서 b를 뺀 다음에 모듈로 n 연산한 그 결과하고, a에 대한 모듈로 n 연산을 하고 b에 대한 모듈로 n 연산을 한 것을 거기에 대해서 빼서 다시 모듈로 n 연산한 것과 결과가 같아진다, 이런 거고요. 곱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곱셈, a와 b를 곱해서 나머지를 구하는 모듈로 n 연산을 한 것은 a에 대해서 모듈로 n 연산을 하고 b에 대해서 모듈로 n 연산을 해서 그 결과를 곱한 다음에 나머지를 구한 모듈로 n 연산을 적용한 것과 같아진다. 덧셈에 대해서 분배 법칙도 성립하고, 뺄셈에 대해서도 성립하고, 곱셈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간단하게 하나만 증명을 해보면요, a와 b에 대해서 모듈로 n 연산했다, 이런 이야기는 a는 n으로 나누었을 때 어떤 수
Q1 곱하기 N 플러스 R1 이렇게 되겠죠. 그죠? B도 마찬가지죠. B도 Q2 곱하기 왜냐면 N으로 나누었으니까 그죠? Q2 곱하기 몫이 Q2고 곱하기 N 플러스 R2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R2가 되고 나머지가 R1이 돼.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Q1 더하기 이거는 Q1 더하기 Q2를 해서 N을 곱하고 그 다음에 R1에 R2를 더한 거하고 같아지겠죠. 그죠? 이렇게 나누면은 이걸 N으로 나누면은 Q1 곱하기 Q1 더하기 Q2에다가 N을 곱한 거 이건 당연히 N으로 나누어지겠죠. 그죠? 나누어지면은 나머지는 0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R1 더하기 R2에 대해서 모듈러 N 연산하고 같아지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때 원래 앞에 우리가 뭐라고 정의했냐면 여기 보시면 R1이 뭐냐면 R1은 A를 N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R1이잖아요. 그러니까 A를 N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R1이니까 R1은 A 모듈러 N이죠. 왜냐면 N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값이 R1이니까 B도 마찬가지죠. R2, 이 R2는 뭐였냐면은 Q2 곱하기 N 플러스 R2니까 B를 N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R2로 요 앞에서 정의를 한 거니까 요게 그러니까 R2가 되는 거죠. R1, R2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나머지를 모듈러 N 연산한 거 같아진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A 더하기 B의 모듈러 N 연산한 요 값은 요것은 요거랑 같아진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뭐 이거는 뭐 금방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뺄셈에 대한 분배 법칙, 곱셈에 대한 분배 법칙 같이 뭐 금방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기를 하고, 그래서 사실 이게 암호 연산에서 많이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공개키 암호할 때, 공개키 암호 중에서도 RSA 공개키 암호를 사실 많이 쓰는데요. 나중에 이제 RSA 공개키 암호 공부를 하겠지만, 그때 이 RSA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연산이 모듈로 N에 대한 지수 연산이거든요. 지수 연산. 어떤 값에 대해서 지수 값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 모듈로 N 연산, 거기에 나머지를 구하는 이런 연산은 이 곱셈에 대한 분배 법칙, 곱셈에 대한 분배 법칙에 의해서 모듈러 n 어떤 값에 대해서 모듈러 n 연산을 한 다음에 이 결과를 x승을 해서 모듈러 n 연산한 거하고 이렇게 같아진다는 거거든요. 같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응용이 됩니다. 이 지수값 어떤 값이 A 값이 막 커지면은 이거에 대한 지수값을 계산하는 게 무지 이렇게 복잡해지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거는 먼저 A에 대해서 나머지를 구한 다음에 X승을 하는 게 훨씬 간단해지는 이제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RSA 암호할 때 한 번 더 RSA 공개키 암호 설명할 때 한 번 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모듈러 연산이 아까 우리 저기 익스클루시브와 베타적 논리합 연산할 때도 이제 몇 가지 성질을 설명했는데도 성질을 설명했는데 똑같은 성질을 여기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듈러 n 연산을 했을 때 덧셈에 대한 항동원이 뭐가 되는가? 항동원은 0이 됩니다. a 더하기 0을 모듈러 n 연산하면 그 결과는 a 모듈러 n하고 똑같아진다는 거죠. a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덧셈에 대한 항동원이 0이 되는 거고요. 0이 되는 거고. 그리고 A에 대해서 스몰 a에 대해서 라지 a가 아니고 스몰 a에 대해서 덧셈 요건 b는 뭐냐? A에 대해서 B를 더해서 모듈러 N 연산을 했을 때 그 값이 0이 되는가? 0이 되는가? 이런 값을 A에 대한 모듈러 N의 덧셈 여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덧셈 여분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B 모듈러 N, B 모드 N 이게 이제 A 모드 N의 덧셈 여분이 된다. 그 둘이 더했을 때 0이 되면은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표현할 때 마이너스 A 모드 N 모듈러 N 연산의 마이너스 A 값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이너스 A 값은
A에 대해서 어떤 값을 더했을 때 그 나머지가 0이 되는, 왜냐면 항등원이 0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n-a의 모듈 n 값. 이게 그러니까 A에 대한 항등원이 되는 거죠. A에 대한 여건. 예를 들어서 n이 26이다. n이 26이다. 이렇게 할 때, 예를 들어 5에 대한 여건이다. 이렇게 하면은 5에 대해서 뭘 더하면은 5에 대해서 뭘 더하면은 26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21인데요. 이 21을 어떻게 구하는가? 26 빼기 5 이렇게 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수, 어떤 수 n에 대해서 zn, 그러니까 n에 대해서 잉여루, n에 대해서 zn 집합에 속한 어떤 수 ab에 대해서 ab가 있으면은 이 zn에 속한, 그러니까 0부터 n-1 값에 해당되는 어떤 값에 대해서, 모든 값에 대해서 덧셈에 대한 요구는 반드시 이제 존재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값 a에 대한 덧셈 요구는 이게 사실은 n-n이니까, 그죠? zn에 속한, zn에 속한, zn에 속한 그런 어떤 a에 대해서 zn이라고 그러면 0부터 n-1까지니까, 그죠? 그런 값에 대해서 덧셈 요구는 항상 존재하고 덧셈 요구는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곱셈 요구는 조금 달라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곱셈 요구는.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1이죠. 항등원 1입니다. 근데 곱셈 요구는 뭐냐면은 A는 물론 ZN에 속한 A입니다. ZN에 속한. A에 대한 곱셈 요구는 B는 A에다가 B를 곱해서 모듈 N 연산했을 때 그 결과가 1이 되는 이런 값이라는 거죠. 보통 표현할 때는 A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1 나누기 A 뭐 이렇게 해서 A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이게 덧셈 요건보다 모듈 N 연산의 덧셈 요건보다 모듈 N 연산의 곱셈 요건을 사실 암호에서 많이 쓰는데요. 많이 쓰는데 왜 많이 쓰는가? 곱셈 요건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곱셈 요건을 구하기는 쉬워. 어떤 원리를 알 때. 근데 그 원리를 모르면 곱셈 요건을 구하기가 무지 어려워져.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관계, 그런 성질을 이제 암호에 응용을 하는 건데요. 곱셈 요건은 언제 존재하는가? 물론 그 zn에 속한 0부터 n-1까지의 값 어떤 a에 대해서 모듈라 n 연산의 곱셈 요건이 언제 존재하는가? 이거는 언제 존재하냐면은 a와 n이 어떤 관계를 가질 때 반드시 a에 대한 모듈라 n의 곱셈 요건이 존재하냐면은 a와 n이 서로 소일 때, 즉 a와 n의 최대 공약수가 1일 때, 그때만,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곱셈에 대한 요건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곱셈에 대한 요건, 모듈라 n 곱셈에 대한 요건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럴 때만. 정명은 여기서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와 N이 서로 소의 관계가 있네? 이렇게 알면은 여군을 구하는 게 쉽게, 여군은 반드시 존재하고요. 곱셈 여군은 반드시 존재하고, 그 곱셈 여군을 어떻게 구하는가는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쉽게 구하는가? 확장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써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근데 A와 N이 서로 소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은 A에 대한 곱셈 요건을 구하기가 무지 어려워진다, 이런 거거든요. A와 N이 서로 소의 관계가 있다는 걸 알면은 이거는 확장 유클리드 알고리즘 써가지고 해보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금방 구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면은 이제 엄청 어려워지는 그런 원리 때문에 암호 연산에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어떻게 구하는가? A와 N에 대한 A에 대한 모듈 N의 곱셈 요건을 어떻게 구하는가인데요. 지금 A와 N이 있을 때 우리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적용할 때 항상 n 여기서 보면은 a는 zn에 속하기 때문에 a는 사실 값이 어디서 붙었냐면 0부터 n-1까지라고요. 그렇죠. 이 값들은 항상 n보다 작죠. n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a와 n일 때 n이 a보다 크다고요. 그죠? 그랬을 때 확장 유클리드 알고리즘의 의미가 있으려고 그러면은 앞에 A, B가 있을 때 A가 B보다 클 때, 그러니까 B가 A를 나눌 수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N이 A보다 크기 때문에 S 곱하기 N, 그때 이제 그 N이 A보다 큰, 그때 S 곱하기 A 할 때 A가 B보다 큰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N이 A보다 크기 때문에 S 곱하기 N 더하기 T 곱하기 A는 S와 N과 A의 최대 공약수가 1이죠. 왜냐하면 서로 소유 관계에 있으니까 1인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S와 T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 확장 유클리드 알고리즘이잖아요. 최대 공약수는 구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최대 공약수는 이미 1이니까. 왜? 우리가 A와 N이 서로 소유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A와 N을 선택할 때 서로 소유 관계에 있는 A와 N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최대 공약수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랬어요. 자,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어떻게 해서 이게 모듈러 A에 대한 모듈러 N 연산의 곱셈 여군을 구할 수 있는가를 이제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S 곱하기 N 더하기 T 곱하기 A에 모듈러 N 연산을 하면은 모듈러 N 연산을 하면은 그 결과가 뭐하고 같다는 이야기냐면은 이 식에 의해서 1에 대해서 모듈러 N 연산을 한 거랑 같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이제 항상 1이니까 그죠? 그래서 앞에 그 분배 법칙에 의해서 그죠? 앞에 분배 법칙에 의해서 되었어요. 여기 덧셈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거는 뭐하고 같은가? S 곱하기 N의 모듈러 N 연산을 해서 T 곱하기 A의 모듈러 N 연산한 거하고 같아지는 거죠. 같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1과 같은 거고.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S 곱하기 N에 대해서 모듈러 N 연산을 하면은 당연히 값이 나머지를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머지가 당연히 0이죠. 왜냐하면은 N에 의해서 S 곱하기 N이 나누어지니까 이 나머지는 당연히 0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남는 건 이것만 남는다. 이것만. 그렇잖아요. 이것만 남는다. 그러니까 T 곱하기 A 모듈러 N이 결과가 1이 되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게 정의에 의해서 T값, 요 T값이 뭐냐면은 A의 모듈러 N 연산의 곱셈 여분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T값을 구하면은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확장 유클리드 알고리즘에서 T값을 구하면은 자동적으로 그 T값은 A의 모듈러 N 연산의 곱셈 여분이 된다. 이런 의미라.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확장 유클리드 알고리즘의 T값을 구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확장 유클리드 알고리즘에서도 최대 공약수는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된다고요. 한번 구해볼까요? 그 모듈러 26연산에서 11에 11과 26은 서로 소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이해를 하시려 보고 이때 곱셈 요건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곱셈 요건. 오케이. 자, 여기 요 앞에 있는 알고리즘이 유클리드 알고리즘이고 뒤에 있는 알고리즘이 t 값을 구하는 건데요. s 값은 구할 필요가 없고요. s 값은 구할 필요가 없고 t 값을 구하는 건데 한번 보시죠. 자, 유클리드 알고리즘에서 R1이 26이고 R1이 26이고 R2가 11이니까 26을 11로 나눴을 때 몫이 2가 되고 나머지는 4가 됐죠. 그죠? 자, 그러면은 t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t1이 0이니까 0 빼기 자 q가 2잖아요. 2 곱하기 R2, T2는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2죠. 자, 첫 번째 라운드에서 t 값은 마이너스 2가 됐습니다.
라운드 1에서 라운드 2로 가보죠. 자, 그러면은 나누는 수를 라운드 2에서 나누어지는 수 R1으로 바꿨고 나머지 4를 R2로 바꿨으면은 12를 4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3이 됐고 Q는 몫은 2가 됐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운드 2에서 T1 값과 T2 값을 라운드 1에 나누는 수 1이었고 그죠? 나머지가 마이너스니까 요거는 계산해 보면은 T1 1 빼기 Q가 2잖아요. 2 그 다음에 T2가 곱하기 마이너스이죠. 마이너스이면은 이거는 1 더하기 4니까 이게 이제 5가 됐죠. 그죠? 2라운드에서는 나머지가 5가 됐습니다. 자, 3라운드로 한가 보죠. 3라운드. 자, 여기도 마찬가지 나누는 수를 나누어지는 수로 바꿨고 나머지를 나누는 수로 바꾸었습니다. 바꾸었을 때 자, 4 나누기 3 하면은 몫이 1이고 나머지가 1이죠. 여기도 일단 t에 대해서도 나누는 수를 나누어지는 수 t1으로 바꿨고 나머지 5를 나누는 수 t2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t값 3라운드에서 t값은 어떻게 구해지는가? 마이너스 2 빼기 q가 1이죠. 1 곱하기 5는 마이너스 7이죠. 그죠? 그래서 2라운드에서 3라운드에서 t값은 마이너스 7이 됐습니다. 자, 4라운드로 가볼까요? 4라운드. 자, 나누는 수 R2를 나누어지는 수 3으로 바꿨고 몫을 나누는 수 1로 바꿨을 때 자, 3 나누기 1이니까 Q값 몫이 3이고 나머지는 0이 됐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가 0을 만들었습니다. 자, T에 대해서도 나누는 수 T2를 나누어지는 수 5로 바꿨고 나머지 마이너스 7을 나누는 수 7로 바꿨을 때 T값은 어떻게 구하는가? 5 빼기 Q값이 3이잖아요. 3 곱하기 마이너스 7이네. 그죠? 마이너스 7 이렇게 하면은 이게 26이죠. 5 더하기 21, 5 더하기 21이니까 26이죠. 이렇게 R값이 26이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라운드에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 공약수는 보니까 R1 1이 됐고 T값은 뭐냐? T값은 여기서 보시면은 마이너스 7이 된 거죠. 그래서 T값이 이렇게 마이너스 7이 됐어요. T값이 마이너스 7이 됐다. 모듈라 지금 우리가 여군을 구하는데 모듈라 26에 대한 연산을 하고 있는데 모듈라 26에 대해서 마이너스 7이다 이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7에 대한 모듈라 26 연산의 7의 덧셈 여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7의 덧셈 여근 7의 덧셈 여근 7의 덧셈 여근은 어떻게 구했는가? n 빼기 7이었잖아요. 26 빼기 7 이게 그러니까 7의 덧셈 여근했지. 모듈라 26 연산의 7의 덧셈 여근 이게 뭐냐면 이게 19죠. 그래서 사실은 T값은 마이너스 7인데 마이너스 7은 모듈라 26 연산의 19다 이러냐 19. 그래서 11에 모듈라 26 연산의 11에 곱셈 요건 모듈라 26 연산의 곱셈 요건은 뭐냐 19가 된다 이러냐. 계산해 보면은 11 곱하기 19 나누기 26 하면은 당연히 1이 나옵니다. 1. 나머지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두 수 A하고 모듈라 N의 N 값이 서로 소의 관계가 있는 최대 공약수 1인 그런 어떤 두 수를 선택을 하면은 그럴 때 N에 대한 모듈라 N 연산에 대한 ZN에 속한 어떤 값 A에 대한 곱셈 요구는 확장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써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쉽게 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사실은 확장 유클리드 알고리즘하고 모듈라 N 연산을 암호에 많이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성질이고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암호 연산을 할 때, 실제 이제 암호 알고리즘 공부할 때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 모듈러 n 연산에서 그렇죠. 모듈러 n 연산에서 어떤 n, zn, n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가질 수 있는 값 이런 값을 zn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zn에서 그래서 zn에서 곱셈에 대한 여군을 가지는 수의 집합은 뭐냐? 그 수의 집합은 n과 이 zn에 속한 0부터 n-1까지 값 중에 n과 서로 소의 관계가 있는 그런 수거든요. n과 서로 소의 관계가 있는 수. 그런 수를 부분 집합으로 이렇게 추렸을 때, 부분 집합으로 만들었을 때 그 부분 집합을 뭐냐면 zn의 스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zn의 스타. zn의 스타는 그래서 zn 중에 0부터 n-1 중에 n과 서로 소의 관계가 있는 그런 이제 수를 zn의 스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때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성질을 가지는 그런 이제 n이 있죠. n 모듈러 n 할 때 n 그 n이 뭐냐? 그 n이 소수일 때, 그러니까 zn이 아니고 모듈러 n이 아니고 모듈러 p 연산을 했을 때 이 p 값이 뭐냐? 이 p 값이 소수일 때, 소수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죠? 자기 자신과 1에 의해서만 나누어지는 수를 소수라고 그러거든요. 자기 자신과 1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수.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수, 이런 수를 소수라고 그런다요. 프라임 넘버라고 그러는데 그 소수일 때 이 ZP는 뭐가 되는가? 0부터 P-1까지겠죠. 그죠? 0부터 P-1. 0은 모든 수를 나누니까 0은 이제 빼고요. 그래서 ZP의 스타는 뭐냐? 스타는 그 이 P가 그러니까 소수기 때문에 P와 서로 소의 관계가 있는 모든 수는 뭐냐? 1부터 P-1까지의 모든 수가 P하고 서로 소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1과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는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공통적인 그런 수, 공약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 P 자체가 뭐 소수니까, 그죠? 그래서 ZP의 스타는 뭐가 되는가? 1부터 P-1까지의 모든 수가 ZP의 스타가 된다. 이게 이제 사실 나중에 암호 알고리즘에서 이제 많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암호 연산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수학적인 그런 이제 개념 몇 가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베타적 논리합 연산, 뭐 간단한 연산인데 실제로는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도 사실 두 수가 서로 소의 관계가 있는 최대 공약수 1인 이제 그런 경우가 암호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어떤 최대 공약수에 대한 개념, 그리고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두 정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유클리드 알고리즘, 그 다음에 확정 유클리드 알고리즘, 그 다음에 모듈러 n 연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관련되는 암호 알고리즘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소환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